안녕하세요. 목요일 캐스터 강유정입니다. 오늘 제가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만만치 않은 하루하루인데요. 오늘 제가 단독 캐스터로 나서게 된 이유도 지금 담양에서 한참 보궐선거가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영남 지역의 화재가 도무지 좀 잠잠해지지도 않고 피해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떠나 계세요, 현장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준호 캐스터 이 자리를 좀 채워볼까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목요일 히트앤런 코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불파의 히트앤런 목요일 함께하는 오롯이 짝지들입니다. 김성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김성희입니다. 그리고 한민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기도 참 뭐하네요. 참 그죠? 난감한 하루하루인데요. 이게 우리가 헌재를 기다리고 있는 하루하루도 난감하지만 화재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어제 참 기쁜 날이었는데 우리 대표님 완전 무죄, 통무죄라고 한 얘기를 하더군요. 통무죄가 났는데도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었어요. 네. 화재 현장이 너무 맞습니다. 크고 지금 막 사망자 또 추가되는 거, 돌아가신 분 추가되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야기 좀 차근차근 좀 더 네. 다뤄볼 거고요. 오랜만에 가짜 밭글이 방금 전에 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두들 받아보셨죠? 맞춤법도 맞지 않는 헌재에 그래서 곧 대략 17시 정도 선고기일이 나올 거다. 이제 이게 이제 희망 고문이 다시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헌재가 아직까지도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만 속 타는 건 아닐 듯한데요. 헌재가 통상 선고 2, 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했던 걸 고려해 보자면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우리 희망 고문 중에 하나가 하루 전날도 할 수 있다. 이런 조금은 개연성 떨어지는 희망 고문을 했고, 자, 이렇게 되면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일은 또 혹시나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자, 그러다 보니 단식 농성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 일반 시민분들도 기약 없는 단식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좀 약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3월 21일 날 광화문에는 김경수 전 지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왜냐? 너무 오랫동안 김경수 전 지사가 단식을 해서인데요. 우리 좀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0일이 넘었었단 말이에요. 10일이 넘는 과정이었고 지금 보시는 의원님들 그러니까 위성군 의원님도 10하루를 하셨고 임미애 의원님 그리고 지금 이재강 의원님도 그렇죠. 다음 투쟁이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는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료진들이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건강이 상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체력이 되는 한은 좀 더 버텨보려고. 대체적으로는 한민수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건 이재명 대표는 24일간 단식을 하셨던 바도 될 거라고. 있고 그래서 그 옆에서 저도 그때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전 네, 단식을 안 병원이 했는데 없을 정도로 대표가 너무 거기 지연이 있으니까 온 저도 국민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은 적도 있고 네,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가 뭐 고비가 많아서 대표님 옆에서 잘 몇 쳐나가주셔서 차례 갔었어요. 근데 갈수록 상태가 안 좋더니 이제 맞습니다. 구급차 갔는데 지금 이재강 우리 의원도 고집을 꺾지 않는데 오늘이 열흘째입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동료 의원들이 지금 말리고 중단해 달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이재강 의원하고도 얘기를 나눠보니까 너무 단식의 여건을 따진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열악해요. 왜냐하면 그 극우 세력들이 새벽마다 막 이렇게 욕설을 하거나 크게 막 또 해서 그러니까 단식을 하면서 잠시 이렇게 수면도 취해야 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밑에 지하철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단식은 다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느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도 광화문 정말 노숙 단식 아닙니까? 그 천막에서 하는 건 진짜 어렵고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 다른 단식보다 저는 훨씬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버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네, 오늘 아침 양문석 의원님도 8일이 넘어가면서 좀 건강이 어려움을 안 좋죠. 호소하시고 이제 단식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헌재 선고가 늦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김성 의원님. 네. 네, 일단 이 상황이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는 단계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빨리 선고하라 이렇게 뭐 어느 때에 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헌법적 판단을 거기다 맡기는 것은 국정의 기준을 잡고 안정을 유지하라는 기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법관 중에서 제일 우수한 분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이건 돼 안 돼를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 상태 아닙니까? 현직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던 자이고 그것이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뭐 탄핵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의 이야기인데 다만 절차상에 이러고 저러고를 따지고 있는 건데 아니고 뭐 절차가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형사 재판에선 가능하죠. 지금은 통치하는 대통령이 국회가 보기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3분의 2가 파면을 해서 보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해서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정을 늦추다가 초반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겠다고 하다가 감사원 끼워놓고 그다음에 또 총리 끼워놓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보수한테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단계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제가 구성원들의 면면을 보면 8명 중에 여성의 숫자가 매우 적고요. 서울대 법대가 지금 제가 기억에는 6명이고 정치학과가 1명이고 서울대가 아닌 사람이 1명 정도 들어가 있는 구성.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끼리의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리그를 만든 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누구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까지 포함해서 죄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아놓고 저렇게 동종교배를 만들어 놓으니 국민들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라의 안정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들만의 리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도 헌법재판소의 권한 그리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희 의원님 말씀처럼 오늘 MBS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국 지표조사. 네, 여기서 이제 24일부터 26일까지 엠브레인 리퍼블릭 그리고 케이스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공동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이 어디냐? 바로 헌재 신뢰도가 7%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늦어지면서 거의 헌재가 좀 잘했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신뢰도가 25일 날 회복되지 않고 있죠. 그렇죠. 네. 지난달 25일 날 최종 변론 끝나고 3월 7일 뭐 좀 이르지 않나 이런 판단했고 14일 왜냐하면 이제 지난 대통령들 할 때 금요일 날 주로 냈잖아요. 워낙 민감하니까 내고 나면은 이제 주말 사이에 국민 여론들도 좀 숙성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14일 넘기고 21일 내일 28일입니다. 저는 4월 초를 만약에 4월 4일입니까? 그것도 넘어가면은 저는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헌재를 무용하다. 이제 헌재에 대한 비난이 뭐 신뢰도를 떠나서 이제 헌재가 네. 필요한 거냐 여기에 대한 저는 국민적 분노가 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지 않아 싶어요. 지금 여성 재판관들도 4분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저는 구성에 대한 저는 뭐 트집 잡거나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 몫이에요. 한덕수나 최상목이 국회 3인 몫을 그때 임명하면 되는 거였어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그대로 333을 한 이유는 지금 국힘당처럼 문제 삼는 거는 턱도 없는 겁니다. 그대로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다 여러 목소리를 감안해서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중도가 됐든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원래 구성 자체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최상목과 한덕수 지금 대행들을 연달아 했는데 그걸 임명 안 하고 유연적 상황을 계속 가져가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헌재는 뭐 가장 비근한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를 본 거 아니냐 다 추론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근데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다수의 관측들이 나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 완전 무죄 난 뒤로 이제는 조금 전 국면이 바뀌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심지어는 국회 내에 있는 우리 동료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있지요. 전 그래도 저는 역사와 국민을 철저히 믿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반동적인 판단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앞서가지고 막 도는 얘기가 있어요. 5대 3설. 5대 3설 나오니까 누군가는 7대1 얘기들이 많더라. 그래도 7대1 얘기 나오는데 아까 이제 김서희 의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있을 계속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이제 우리 지역 당원들과 주민들과 같이 집회를 하는데 엊그제 화요일 날 제가 좀 아팠어요. 그 이유 하나는 꽤 믿을 만한 소스 그냥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좀 이 정권에 믿을 만한 아주 건부 쪽에 가까운
정확한 이름을 제가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분이 한 얘기를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좀 화도 나고 정말 그날 되게 컨디션 안 좋고 아프더라고 몸이. 왜냐면 이걸 누구한테 내가 보고를 하겠습니까? 대표에게 드리기 재판 앞두고 있는 양반한테 혼자 보고 막 끙끙 앓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10번 20번 읽은 것 같아요. 그 네. 내용을 계속 보니까 4월설입니다. 4월 연기설이고 지금의 헌법재판부 내부의 얘기 그리고 아주 막 심각한 얘기들이 좀 있어서 꼼꼼히 봤는데 딱 마지막 보니까 이 사람도 추론을 하고 있구나. 아까 우리 김 의원님 얘기대로 네. 누구도 정확한 정보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행을 하던 14일이었어요. 그러다가 탄핵이 되고 지금 돌아온 지 5일째죠. 그러면 이제 19일째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각이 돼서 돌아왔다고 할지언정 그때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자, 이제는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되고요. 자, 유홍식 그 라저로 추기경께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소식이 그래도 좀 단비가 되는 듯 그럼요. 합니다. 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한강 작가를 비롯해서 414명의 작가들이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문학평론가 강유정으로 이름을 올려서 한 줄 성명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그중 몇 가지 메시지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한강 작가의 선언이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당신을 견뎌낼 수 있는 자들 앞에서 날뛰세요. 소포클레스 안티고네를 인용한 신영철 평론가의 글이었고요. 여기 뭐 쓰기도 눈치 보인다라는 김엄지 소설가의 한마디였습니다. 진짜 같은 소설을 쓰고 싶은 거지 소설 같은 일이 진짜 벌어진 나라에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소설도 누가 이렇게 써봐라. 편집자가 가만두나. 벌써 교정했지. 임현 소설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건 일상 파괴자 윤석열, 언어 파괴자 윤석열, 민주주의 파괴자, 헌법 파괴자 윤석열에게 유일한 앞길은 파면입니다. 현재 파면을 촉구합니다. 아직도 안 됐네요. 자, 서현 시인이 이제 시작한 한 줄 성명이었는데 나흘 만에 414명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자, 수백 개의 메시지들이 이런 메시지도 제가 따로 받았어요. 한 줄 한 줄 그냥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래도 공감이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이 서현 시인이 사실 저랑 그 다시 만날 세계라는 책을 같이 펴낸 출판인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요. 네. 응원봉 토론회도 직접 와서 좀 열심히 운동해 주신 그런 시인이기도 한데 저희가 좀 미리 요청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한 줄 설명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참 먼저 좀 인상 깊었던 문구 414명 중에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저는 김남일 소설가의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말, 그건 도무지 한국어가 아니고 민주주의의 언어도 아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일거에 척결이라는 저 말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던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것은 한 번에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이고. 피와 살을 그렇죠. 피와 뼈에서 살을 바르는 걸 척결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까지 또 구체적으로 예. 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멸망시킨다는 맞습니다. 것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절반 정도가 내 마음에 안 들면 절반을 멸망시켜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건 형용 모순인 거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 편만 살려두고 남의 편은 다 죽이겠다. 전쟁에 나가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를 쓴다는 자체가 이자의 머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주변에 함께 소탕하자, 빨갱이를 소탕하자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획을 짜서 벌어졌던 것이 이번에 계엄이었고 이 친위 쿠데타였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적확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해서 좀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척결, 뭐 제거 이런 말들 많이 쓰더라고요. 한민수 의원님 어떠셨어요? 여기서 좀 인상 깊은 거예요. 네. 김원 시인께서 쓰신 것도 이거 우리 국민들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상식을 원한다. 상식이 없으면 법도 무너진다. 우리는 무법을 원하지 않는다. 전 한강 작가 이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 가치 믿는다. 저도 그 바로 SNS에 이제 글을 옮기면서 정말 보통 사람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거. 제가 정치하는 가치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대표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우리 국민들이 하루하루 꿈을 꿀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그 꿈을 지켜드리는 거. 그게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고 그런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들 힘드신 것 같아. 힘든 이유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가 있는 건데 이 공동체, 이 세계를
한 번에 무너뜨리겠다는 괴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저 괴물은 저는 누구의 어떤 공동의 이익이랄지 누구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저도 뭐 적어도 왔습니다만 괴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모른다라는 생각. 제가 김추엽 어디 방송 가서 괴물 썼다가 네, 김추엽 소설가의 그 났습니다. 글을 제작진이 올려주셨는데요. 예. 국민들 마음인 듯합니다. 제발 빠른 파면 촉구합니다. 맞습니다.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어요. 빨리 파면 좀. 저 마음이에요. 저. 네, 모든 그렇죠. 분들이 뭐 작가라고 해서 일단 시민인데 대단히 멋진 말을 쓰기도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 말로 들려요. 자, 그랬더니 네, 혹시 의원님도 한 줄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준비해오긴 와, 준비 정도가 아니라 보셨어요? 패널을 만들어 저는 좀 이제 읽었는데 왔습니다. 벌써? 네. 벌써 읽으신 겁니까? 저는 또 이렇게 네. 준비를 하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열은 국민이 아니라 김건희를 선택한 사람, 민주주의가 아니라 유법유언의 길을 선택한 사람, 탄핵 말고는 답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호칭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정말 윤석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무슨 각하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해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통치하는 국가에 살고 싶습니까? 그 얘기를 반문하고 싶어요. 우리 좀 살아봤잖아요, 벌써. 그럼요. 예, 너무 끔찍한 예고편이 예. 본편으로 펼쳐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아예 참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러다 보니까 기이하게 주목받는 사람이 한 분 생겼습니다. 윤상현이라는 사람 잘 아시는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지금 4월 11일 예측서를 또 굉장히 주장을 하다 보니 네. 뭐 이분의 말을 자꾸 주목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네. 이렇게 주목을 해주니까 더 막말을 더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영상 준비된 게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죠. 현재 선거가 지연되고 이렇게 큰 사람이 이걸 주목하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이미 헌재에서는 7대1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3월 28일을 넘어갔고요. 특히 다음 주 금요일 4월 4일까지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4월 한 11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 혼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윤석열 의원이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를 맞췄다라는 전 이것도 맞췄다고 꼭 할 수 뭘 있는 맞췄다고요, 이 건지 사람이? 뭐 7대1 기각으로 맞췄다라고 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해서 7대1 기각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두 명이 각하를 하기도 한 부분이 있고 5명이 기각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근데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절망적인 조롱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으면 어떡하잔 말인가라는 참 절망적인 반응 같은데 자, 이 한 총리 선거 결과를 내가 들은 정보가 있다. 아까 우리 김성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있다는 사람들은 정말 어디서 그 정보를 들었는지 출처를 파악해야 된다 얘기도 했는데 자, 이런 스파이가 그러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들고 있어요. 자, 4월 11일 선거 예측 윤상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전혀 근거 없다. 그리고 저는 이분은 극우와 손을 잡지 않으면 더 이상 국회에서 여기저기 볼 일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심지어 정광현 목사랑도 손절했던데요. 다시 세계로교회 손흥보 목사 쪽에 가서 연설을 하는 걸 보고 참 대단하고 기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정치하기 쉽지 않고 만약 한다면은 극우 손잡고 그분들로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한덕수 총리 때 얘기한 거는 우연치 않게 이건 뭐 맞지도 않은 거고요. 한덕수 총리야 여러 사람들 얘기할 수 있는 뭐 근거도 있었지만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7대1 그것도 기각 뭐 파면이 7대1이라면 제가 조금 기울일지 몰라도 전혀 근거 없고 왜냐하면 어제 나온 우리 이재명 대표 통무죄 완전 무죄를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유죄가 나올 거다. 2심에서도. 완전히 틀렸잖아요. 근데 뭘 근거가 있습니까? 전혀 믿을 근거가 없고 그냥 본인 추측을 가지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뭐 정보가 이 사람들이 기껏한다는 게 헌법재판관이 아니고 뭐 헌법재판소 내에 있는 누구하고 통화를 했다거나 아니면 건너 그럴 수가 없죠. 이런 식의 맞습니다. 네. 접촉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그 선동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저는 날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이 28일이고 하면 금요일로 따진다면 4월 4일하고 4월 11일 남은 거예요.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니까 그중에 하나 4월 11일 이렇게 찍으면서 얘기한 건데 이런 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저는 뭐 윤상현 씨가 뭔 얘기 하든지 간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 분열이 고조된다라는 이 조금은 상투어 같지만 실제 우리한테 좀 체감이 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원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이제 무죄, 완전 무죄라는 표현을 한민수 대변인께서 쓰셨는데 사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고 집행유예 2년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의원직 상실에다가 자칫하면 피선거권까지 10년 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이 뒤집혀졌는데 어제 많은 율사 출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엔 이 꼼꼼한 판결을 보아하니 이건 대법원에서 뒤집히기 어렵다라는 걸 이미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좀 항소심 선고 공판 과정에서 김성애 의원께서 뽑은 명장면 혹은 딱 귀가 솔깃했던 순간 혹시 있으신지? 그 우리나라 검사들이 기소를 하면 유죄받는 유죄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97%입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검사가 기소하면 네. 무조건 유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일본은 99.7%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3% 무죄가 있는데 이걸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특수부죠. 그러니까 97%라는 거는 검사들이 안 될 것 같은 기소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다? 그런데 오늘 저는 조선일보였나요? 그 사설에서 기사에서 봤는데 헤드라인이 4번째 무죄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는 기사를 봤는데 판사들이 4번 무죄를 선고했으면 기소한 검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공소 남용에 대해서 그럼요. 반성문을 써야 전반적인 되는 거 공소권 맞습니다. 남용이고 네. 특수부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무죄율이 높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아까 윤상현 의원 얘기랑 다 이어지는데 윤상현 의원 아무 말이나 하고 검증이 나중에 틀리면 사람들은 이미지하고 잔상만 남아요. 아 뭔가 헌재랑 연결된 사람 그다음에 뒤에 국회 배경으로 해서 막 브리핑하고 이런 거 보면 뭐 대단한 일 하는 사람 같거든요. 얼마나 맞췄는지 틀렸는지는 사람들의 기억이 사라집니다. 특수부도 마찬가지로 됐고 일단 기소해. 그래 대법원 가서 무죄를 받으면 무죄를 받는 정치인의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지 어떤 멍청한 검사가 기소를 해서 무죄까지 나왔다는 건 언론들이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3%의 확률을 뚫고 통무죄를 받은 것만으로 봐도 그리고 이 상황에서 판사들 탓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상한 사람들이다. 정치인들 특히. 그 권영세 같은 경우는 뭐 사법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또 웃긴 쓰기도 얘기한 하던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이 중앙대 법대 나와서 변호사 하는 사람한테 카르텔 얘기를 하는 건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굉장히 격에 맞지 않는 말이었고 이재명 대표의 그 무죄 선고가 아무래도 정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투척하는 게 아닌가 저분들은 싶습니다. 이제 저는 네. 대선 치르기 아주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그 유일하게 기승전 이재명 공격을 하기 위해 했는데 타겟 자체가 이제는 그 공격할 수 있는 타겟에서 사라진 겁니다. 오로지 그것만 2심에서 유죄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실형이 나오고 유지돼야 그래야 뭐 그래도 당연히 저희들이야 대법원까지 3심이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수많은 공격들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고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우리 변호사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우리 법률가들이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정치적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그럼요. 저희는 이 기소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적어도 민주당 당원이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그리고 우리 같은 뜻을 한다면은 이걸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란 말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사법 리스크는 공격하는 쪽. 그게 프레임이죠. 그럼요. 사법 윤석열 리스크가. 검찰이 맞습니다. 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한 거예요. 윤석열 자체가 대선 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옥 같은 오록들을 윤석열을 많이 남겼어요. 어떤 후보가 물어봅니다. 정치 보복이 뭡니까? 그럼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이문 막 떠듭니다. 정치 보복이요? 딱 정해놓고 1년 내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면 정치 보복입니다. 예언이네요. 이재명 대표는 네. 3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네.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 대학생들 만나서 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전문의들 만나가지고 그냥 검찰이 딱 정해놓고 수사해서 하면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나더라도 그동안 그 사람 인생은 결단 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무슨 얘기하죠. 몇 개 혐의에 무슨 재판 이런 얘기 적어도 우리 민주당 사람들이라면 하면 안 되는 거. 그거 다 저는 만든 겁니다. 그거 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견뎌내고 있고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번 맞습니다. 총선을 네. 이긴 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는 제가 그 재판 현장에서 갔다가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도 법전을 제가 나간 적이 거의 없어요. 지원 좀 나가. 그래 몰랐는데 보니까 이 중개법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본법정에는 대표님과 변호인들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추첨을 저도 예전에 1심 할 때 추첨했는데 법조기자분들.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져서 네, 못 들어갔고
초점 놓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쪽은 다 없었고 기자분들하고 일반 방청객만 좀 들어갔는데 우리 의원들 지도부가 들어가니까 법원 쪽에서 중개법정이라는 곳에 잠깐 대기할 수도 있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기자분들이 왔고 저는 서서 들었어요. 저하고 이 실장님이랑 몇 분은 서서 듣는데 그 1시간 40분이죠. 1시간 38분 정도 그 정도 걸렸다고 됐던 거 기억해요. 하더라고요. 제가 100분 정도를 서서 듣는데 그렇게 제 눈과 귀를 집중해 들어본 적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들었거든요. 그 판사가 하시는 거.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하나하나가 진짜 그 대표께서 방송 가서 인터뷰한 4개 그거를 하나하나 발언 다시 또 읽고 그 왜 허위사실 공표가 안 되는지 이건 죄가 안 되는지를 전부 다 한 다음에 그 사진 얘기 하시잖아요. 전 전유를 인상적이었던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그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야, 그 조작이라는 이런 게 표현도 썼고요. 썼죠, 재판부가. 여기서 좀 권영세와 권성동 이 두 쌍권총 커플이 네. 예상과 다른 무죄가 나오자 태도를 좀 싹 바꿔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좀 봤으면 싶은데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방증이라며 권영세가 또 이런 말을 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정치 권력 눈치를 본다고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권적권 이 쌍권총이 두 사람이 했던 말을 스스로 아마 맥락에도 매우 안 맞을 듯합니다. 자, 결국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대국민 약속하라고 이렇게 약간 협박도 하고 어제 사법부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공격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느껴봐야 될 거는 우리 줄탄핵 프레임도 그랬고요. 네.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지금 약간 가짜 뉴스에 가까운 기세론도 그렇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라 이런 윽박지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은 사실에 기반한다기보다 그냥 목소리 크기로 우기는 게 상당히 많이 아니 프레임 기대가 작용이 되는 그러니까 것 사실은 같습니다. 근거가 네. 있었어요. 이들의 주장에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치 권력을 눈치 본다고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저거 말하기 전에 왜 이제 무조건 승복한다고 선언해라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법재판부가 불과 얼마 전에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던 손준성 검사를 무죄로 풀어준 법 판사고요. 그러니까 뭐 그 재판부잖아요. 예, 그 똑같잖아요. 재판부가 아니야. 뭐 거기서 최강욱 전 의원이 예, 최강욱 의원이 맞습니다. 유죄를 받은 네, 것도 이 맞습니다. 재판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은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재명도 같이 날려주겠다고 생각한 건데 판사들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가 않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판결을 환영하다가 이번엔 또 갑자기 우리법 연구에 꺼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다 검사 출신들이거든요. 뭐 대단한 네트워크가 있고 안에 뭘 알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 얼마 전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걸 보고 이번에도 똑같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크게 질렀다가 대단한 망신을 당한 다음에 이제 와서는 권력의 눈치를 본다고 확신을 갖게 됐다. 사법부가. 그럼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건 뭐고요? 거기에 또 다른 율사 출신 그 대선을 노리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라고 또 이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는 네. 저는 용인 가능한 용인 범위라고 가능한. 봐요. 그러니까 네. 근데 재판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제가 뭐 저런 사람들한테 따로 충고해 줄 필요도 없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좀 그만하시고 그냥 판결이 나오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합니다만 하시면 돼요. 우리 그게 셋이서 어려운 김성희 의원님하고 강유정 의원님 저하고 셋이서 그 권성동 권영세 얘기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좀 가치가 전혀 없어요. 저 전파 사람들은 낭비죠. 시간 낭비고. 그 이제는 아무리 지금 선거가 본인들 기대하고 전혀 180도 다르게 나왔잖아요. 저는 무척 당황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법부터 공격하잖아요. 이제 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국민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얘기했잖아요. 이미 오세훈 시장은 재테크 강사로 다시 재취업하셔도 될 듯. 저는 이제 우리 25억이나 버셨다고. 현장에 이제 정치부 네. 기자들 저 매일 우리 대변인 보잖아요. 네.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도 오세훈은 이제 이미 끝난 걸로 그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로 이거 옛날에 무상급식 딱 알잖아요. 네. 그 오버랩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결정적일 때 저렇게 그리고 헛발질을 이 많이 하더라고요. 검찰이 이제. 윤석열의 불법 석방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까지 포기했는데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는 2시간 반 만에 불복 선언 그러니까 항고 의사를 표명했던 거죠. 입장을 밝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참 한 얼굴을 가지고 두 가지 행태를 잘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저 자체가 그냥 국민들을 무서워하거나 전혀 개의치 않는 거죠. 아직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딱 하면은 지금 검찰은 윤석열의 검찰, 윤석열의 그냥 수족이죠.
충견인 겁니다. 네, 충견. 네. 충견이에요. 충견. 그냥 말 그대로 윤석열을 위해서 아직도 내란 수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드러낸 윤석열을 위해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스스로가 저는 어제 우리가 이제 무죄난 다음에 국회 모여서 의총도 하고 검찰을 규탄했습니다만 저는 따박따박 지금 검찰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죗값을 받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분명한 처벌을 해야 되고요. 이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아무리 좀 바뀌더라도. 습관성 항고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2시간 반 만에 항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질을 하는 거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항고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서 항고를, 야구 시간으로 따져보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따져보면 어때? 이것도 되게 웃기는 장난이긴 했지만 장난의 요지는 니들이 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번에 판례를 정리하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럼 판사도 요구했던 건데 그건 안 해. 우리 대통령이 풀어드려야지. 그러니까 심우정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을 짚을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고용한 주인에 대해서 조직을, 보이는 맞습니다. 사냥개들의 태도 이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뭐 정치 중립 공무원 뭐라고 해도 설명 안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아시는 얘기를 한 번 더 복습하신 거니까요. 이번엔 정말 이 정치 검찰들 어떻게 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크게 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심우정 딸의 사실상 채용에 대한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국립외교원에 사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채용 공고를 보신 분이 8,000분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가상의 그 경쟁률이 8,000대 1 정도였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특혜 취업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이 문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 검찰청에서 또 공지를 냈어요. 그 입장 해명 같은 거. 저는 우리가 이제 검사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탄핵하고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하니까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국민들 중에 그래요 민주당이 심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검사들은 법 위에 있어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얘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오류. 자기들은 오류가 없다.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제가 아는 검사 하나는 옛날에 뭐 기자할 때 보면은 살인죄를 기소해서 무죄가 났어요. 만약에 제가 기자를 오래 했으면 그런 식의 오보를 냈으면 그 기자 징계받고 정상적인 기자 생활 그럼요.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네. 근데 그냥 멀쩡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돼요. 그러면 잊혀진 듯이 라인만 잘 타면 그대로 옵니다. 지금 그런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검사들을 국회가 탄핵으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심우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의 자녀 취업비리 의혹이 이재명 대표나 우리 조국 대표는 지금 뭐 저런 상황입니다만 그랬다면은 네. 그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근데 검찰이 나서서 공식적으로 검찰청이 공지까지 내서 총장에 대한 이런 의혹들이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이 이런 의혹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덤벼들면서 좀 하겠습니까? 오직 검찰밖에 없어요. 이게. 네. 특권 의식이죠. 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조폭 조직의 특징인 건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할 때는 장모 관련된 사건에 대한 법적 의혹도 소위 말하는 대검에 있는 이 범정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정보정책관실에서 다 정리해서 문제가 없다는 문건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뭐 언론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던 건데 검찰이 로펌입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자기들이 공모상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아니면 검찰총장이 자기 딸을 어떻게 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본인이 그렇죠. 개인 자격으로 아닙니까? 해명할 거지. 네. 그걸 왜 여기 나서서 조직으로? 합니까? 조직이. 맞습니다. 그러면 네. 조직이 해명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범죄가 조직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검찰이 나서서 국립외교원을 목에다 쥐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자기들이 해명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자세한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는 내일 한정현 나오시니까요. 맞습니다. 네. 네, 한정현 직접 들으시죠. 나오시고요. 그 고발 사주도 비슷한 겁니다. 고발 사주를 되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되치기에도 능하고 언제나 나름의 기세로 진실을 덮고 왔는데 이 검찰이 언제까지 기세로 이렇게 자시 조직의 범죄 의혹을 덮을 수 있을지 정말 시효가 만료되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 우리 작가님께서 쓰셨는데 네. 참 멀고 먼 길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거쳐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자, 김성애, 한민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화제 영상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다른 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희들이 정치를 잘해줘서 정치를 통쾌해야 우리 국민도 판사십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돼서 대통령부터 나오는 게 아니래요. 맞죠? 우리 국민이 권력 다 있어요. 설거지도 못한다. 힘이 없어.
방황이 요만한 것부터 사. 네. 혼자 사세요? 혼자 아들이 객기다가 네. 오죽 하시겠어요? 와줘서 네. 미안. 뭐 미안할 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평생 세금 내셨잖아요. 힘은 없는 말이시더만 어쩔 수 없네. 전면 없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요구해도 돼요. 네. 이 나라의 도와줘서 주인이잖아. 저희가 잘 챙겨- 살수 있자니까. 네. 도와주시면 고맙네. 불도 빨리 끄고 집도 빨리 챙겨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팍을 하루 진행하고 있는 강유정 의원입니다. 한준호 의원께서는 담양에 가 계시고 그 외에 다른 많은 의원님들도 영남 지역의 화재, 안타까운 사고 아직도 수습이 덜 되고 있죠. 이제 많이 내려가 계신데 이제 그 얘기 좀 나눠볼까 해서 모셨습니다. 전국에 중대형 산불이 10곳까지 확산을 했고요. 산불 피해 규모는 지금 아직 거의 추산이 되게 어려울 정도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은 지금 인명피해가 무려 중경상 32명 그리고 사망도 27명에 달하는 정말 큰 사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산불 기록을 안타까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데 산불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최현일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영등포 가외 행정안전위원회 있고요. 당의 재난대책특위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네. 네, 최현일 의원님도 단식에 동참하셨었죠. 며칠 하셨죠? 지난 19일과 20일에 했고요. 네. 우리 당의 이제 강조 의원님도 이제 초선이지만 네. 더민초 의원님들 5분, 이재강 회장님 비롯해서 양문석 의원님 등 해가지고 저는 이틀 했습니다. 이틀을 했는데 그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 탄핵 선고기를 늦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면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했고 지금 이재강 지금 의원님이 이제 10일째 지금 단식 혼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좀 이제 멈추기를 저 격려가 아니라 이제 좀 그만하셔야 될 것 같다. 건강상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러 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산불 역대 최악이라는 표현을 참 쓰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산불 상황을 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10개의 중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중대본이 새벽 5시 기준으로 집계한 진화율을 보면 산청과 하동, 청송 77%, 온양 76%, 의성 54%, 안동 52%를 기록했지만 새로 불이 번진 영덕과 영양의 진화율은 10%와 18%에 그쳤습니다. 경남 김해와 충북 옥천, 울산 울주 언양의 산불은 완전히 잡혀서 산불 대응 단계도 2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불길이 전방위로 번지면서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산불 인명 피해는 총 56명을 기록했는데 사망자는 경북 22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이나 되고 부상자도 30명에 달합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6,009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절반에 달합니다. 앞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 23,794헥타르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대피자는 37,000여 명, 주택과 공장, 문화재 등 325곳도 소실됐습니다. 사실 뉴스에서 듣는 저 숫자와 영상만으로는 가히 피해가 잘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최현일 의원님께서 24일 산불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네. 일단 어떤 분들이 함께 가셨을까요? 그때 이제 그 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병도 위원장님하고요. 그리고 신정우 행정안전위 위원장님 그리고 이광희 의원님 그리고 이제 경북 쪽에 지금 지역구를 의성에 지역구 두신 임미 의원님하고 같이 갔고요. 그리고 현장에 이제 합동 분용소에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님 비롯해서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님 등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2심 재판 끝나자마자 안동으로 네. 대표 내려가셨는데 경북 의성, 경남 산청 이쪽에서 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이틀 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더 이제 심각해진 거고요. 이제 경북 의성하고 이제 경남 산청 갔는데 경북 의성 진입하기 한 30분 전부터 거의 뿌연 그 연기 그리고 차 안으로 이제 연기가 냄새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뭐 뿌연 안개처럼 약간 시야를 가릴 정도로 운전에 방해될 정도였고 더 가까워질수록 이제 양 고속도로 산등성에
그 이제 그 불길이 올라온 화염 그런 것도 몇 군데 보였고 헬기가 이제 지나가는 이제 그 헬기들이 바쁘게 가고 저수지가 또 가는 길에 또 있더라고. 거기에 그 물을 이제 헬기가 퍼가지고 바로 가서 산에 가서 계속 하는 모습 보였고 그래서 거의 뭐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 되게 상황이었고 거의 지나가면서 이제 그런 피해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이제 영상에 보이는 네. 모습들은 이제 또 더 이제 상황이 심각해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하니까 경북 의성에 가니까 이제 실내 체육관에 이제 이재민 분들이 네. 많이 모였는데 그분들도 보고 피해 상황도 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들었고 했죠. 예. 그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피해 이재민들 네. 내지는 그 대피소에 와 계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저도 이제 백브리핑으로 좀 보다 보니까 삶의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듯 합니다. 뭐 집, 그리고 뭐 사과, 농장, 뭐 다 잿더미가 됐다라고 참 당혹스러워 하시고 힘들어 하시고 고통을 호소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을까요? 거기 이제 피해가 더 컸던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많다 어르신들 많이 보니까 사시죠. 네. 농촌에. 근데 그분들이 피해 문자나 이런 받는 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도 늦고 또 집을 지켜야 된다. 그 자기가 지키고 있던 그 공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재민 분들 몇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집 얘기를 해요. 살 터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걱정을 하고 또 가축, 농사, 특히 이제 또 본인을 걱정하는 이제 그 자녀들 오히려 더 걱정할까봐 또 오히려 더 걱정하는 그런 모습도 봤고요. 가장 심각 문제는 이제 주거입니다. 주거. 그분들이 돌아갈 공간은 없고 그 터전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런 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네. 그 전에 우리 당에서도 임시 주거 시설, 그 미분양 아파트나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포항 지진 때 그 미분양 아파트나 그 공공임대주택을 네.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정부에서 하는데 맞습니다. 그거보다도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 백브리핑 내용을 봤더니 그 농기계는 오히려 보험이 되고 보상이 되는데 농기구들이라던가 막상 어르신들이 삶의 터전을 갈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지원도 이 대표께서 요청하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곳은 그렇게 비어있는 주거지가 있는가 하면 아예 그런 것도 없는 곳이 있어서 대피소 자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또 일단은 첫 번째는 아직은 완전 진화가 안 됐다라고 듣고 있어서 이제 피해가 좀 늘지 말아야 될 텐데 무엇보다 이제 이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걱정이 있고 의원님이 보시기에 좀 지금 바로 좀 정부 당국에서 뭔가 가용할 수 있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나요? 지금 초유의 국가 재난이라고 좀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비정상적인 내란 상황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유고 상태고 특히 이걸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행정안전부입니다. 이상민 장관이었잖아요. 행안부 장관도 부재하고요. 그리고 총리가 이제 복귀를 했다 하지만 그 여러 이제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재난 상황이 확산이 된 것도 그게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란이라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그 불씨가 내란으로 터졌고 이 재난이 초기에 진화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현 정부 리더십에 대한 그건 신뢰가 부족이 되고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와 또 민간과 군경 협업 체계가 잘 안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제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당에서도 밀도 있게 봐서 왜 이렇게 확산이 됐는지 단순히 실화의 기후이게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그것 치고는 너무 지금 국가 재난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심스럽지만 사후에 아마 여러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검증이 필요할 것 같지만 어르신들의 이동 속도나 이동 상황을 고려해서 사실상 재난 문자도
좀 더 섬세하게 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놓친 게 아닌가라는 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마비라는 거, 행정의 미비라는 게 생각보다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또 행정안전 워낙 관심도 많고 전문가시기도 한데 저는 이제 문체위 소속이기도 해서 고은사, 천년 사찰이라고 알려졌던 고은사는 전소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영주 쪽의 부석사도 무량수전과 그리고 보물만이라도 그러니까요. 지키기 위해서 막 방화포를 둘러싼다거나 아주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문화재를 비롯한 화재에 대해서 사실 너무 취약하죠. 특히 지방의 어르신들이 사는 조금 외떨어진 곳은 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의 이제 그 화재 이제가 이제 생긴다면 아무리 뭐 방역포를 해가지고 네. 뭐 경부 안동 만유정을 뭐 해가지고 막았다는 등 네네. 스프링클러 필요하다 그런 얘기 있지만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1000도 가까이 이게 화재 불길이 오른다고 동종이 녹아서 반이 그리고 쪼개졌더라고요. 불이 오르면 네. 이 불씨가 네. 한 상태에서 산토로 넘을 정도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인력으로는 안 될 정도 그런 상황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향후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시스템이나 그래도 차선의 대책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덧붙이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난의 영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권 잡자마자 이태원 참사 터졌죠. 그리고 옥성 참사 터졌죠. 그 외 수많은 참사를 터졌잖아요. 또 이번에 이제 재난이 터지면서 급기야 내란 상황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에서 기존에 있던 시스템도 제대로 운용이 안 되고 또 그러한 체계를 활용도 못했고 그러한 것의 상당 부분의 또 핵심을 지난 불법 비상기관 때 소진함으로써 맞습니다. 모든 체계가 흐트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재난 상황이 이걸 단순하게 내란과 재난을 분리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었으며 이 책임 문제, 지금 현재 선출직인 대통령 없고 임명직 중심의 관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제대로 시스템대로 하고 있다고는 하겠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총동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자체와 정부가 진짜 제대로 밀접하게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행정안이 비롯해서 또 문체위도 그렇고 국회에서 뭐 당장이라도 좀 열고 이 부분을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추경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경 얘기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더 놀라운 거는 탄핵되어서 직무 정지된 기간 외에는 이 모든 재난과 사고 뒤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한 번도 경질된 적도 그리고 없죠. 대국민 사과를 네. 제대로 한 적도 없이 지금도 탄핵이 되긴 했습니다만 새로운 행안부 장관이 없는 가장 큰 이유라고도 하실 텐데 저희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 이 불팍 시청자분들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이라던가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도 또 그 무안공항에서도 활동도 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네.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난재해대책특별위는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 이제 우리 당 차원의 이제 선제적인 대응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3년 동안 재난재해가 워낙 이제 뭐 빈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전 예방 사후 대응 차원에서 했고요.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비롯해서 뭐 총리 한덕수 총리 비롯해서 재난의 책임자들이 아무도 사과나 책임의 일말의 책임도 지지 네. 않고 오히려 하급 공무원들한테 떠넘기고 그런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이런 거를 예방을 하고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빠르게 당 대표님이 거의 지금 이제 탄핵 선고일이 늦춰지면 상당히 비정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산불 대응이 있어서 초기에 또 아주 선도적으로 또 그날 또 선고가 있는 어제도 바로 가시면서 그런 걱정과 우려를 또 많은 국민들한테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이렇게 또 남 탓하고 또 거짓말을 한다라고도 저는 보이는데 이번 화재가 지난 재난 예비비를 삭감했다라는 예산이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 거짓말을 하기도 쉽다고 생각하는가 본데 좀 확실히
짚어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권성도 대표 주장 어디가 말이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일단 설명해 주시죠. 예비비는 이제 예측가능하지 않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정부 비상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주 잘못된 팩트인 게 뭐냐면 지금 예비비 이제 본 예산 중에서 재난제에 쓰는 그 예산도 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본 예산 있는 것도. 그러면 예비비는 아예 그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용 금액이 71.5%인 3조 2,912억에 달했다. 그러니까 필요한 데만 갖다 쓰고 오히려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기도 한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예비비를 다 사용 것도 아니고 목적 예비비가 지금 4천억이 남아 있고 그리고 기재부 말을 따르면 절반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권성동 그 원내대표의 말은 상당히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고요. 거짓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나마 지출된 금액 중에 재대책비가 얼마냐면요. 738억 원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쓰고 남은 돈이 3조 2,912억인데 그나마 쓴 1조 3,091억 원 중에 재대책비 700억 원 정도 썼고요. 무엇보다 예산을 제출할 때 부처별 재대책비를 이미 30% 이상을 삭감한 채 제출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잔뜩 올려서 제출한 걸 민주당이 깎았다는 식의 지금 거짓 언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걸 정쟁으로 삼아서 지금 이 예비비도 잘 아시겠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혹시 이 2.1조의 예비비를 높이려는 의도가 일종의 개헌 비용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혹은 해명도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알아두실 게 저희는 이 부분에서 감액한 적이 없다라는 거. 이미 맞습니다. 30% 이상을 삭감해서 제출한 건 최상목의 기재부, 최상목의 경제부총리 당시 했던 일이다라는 거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비비 삭감을 좀 뭐 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예비비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대통령이 쌈짓돈 쓴 돈을 삭감한 거잖아요. 네. 네. 그 당시에 뭐 대통령 해외 순방 그리고 맞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뭐 그건 뭐 수습 등을 해가지고 잼버리도 수습하느라 목적 쓰니까 네. 그걸 당연히 삭감한 거죠. 네, 그렇게 쓸데없이 쓴 네. 돈들을 삭감한 것인데 우리가 일부에서도 말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조금 크게 목소리를 크게 세게 주장을 하면 그게 꼭 진실인 것 마냥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하루 만에 들통은 나긴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하면요 일단 안 믿습니다. 일단 진짜. 요즘에 이제 건적권이라고 해서 스스로의 말과 워낙 위배되는 자기 모순이 더 많아서 지난번에 그 한데요. 박근혜 그 탄핵 때 그 했던 말을 그대로 정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 말을 들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러게요. 자, 이번 이제 화제를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한 점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 안전이라는 단어도 찾기 힘들었지만 이 안전을 관리할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 제대로 구성도 안 된 듯하고 이게 실행도 안 된 듯하다. 대통령실이 지금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래도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어쨌든 이 화제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력을 보여주냐도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고 싶으세요? 뭐 3개월 동안 이제 공백이 클 거라고 보고요. 근원적인 그 이번 단순한 뭐 재난제였다면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공무원 체제나 지금 기존 시스템은 가능하겠지만 이건 뭐 초유의 어떤 대형 뭐 국가적 재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이라는 그 부재 그것도 내란을 일으킨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는 혼란을 일으켰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산불 그 초대형 이런 재난이 터진 거는 너무나 안타깝고 좀 이 부분을 과연 지금 현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 상당히 불안감과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해법은 빠른 시일 안에 파면 선고가 되고 그 이후에 새로운 민주정부가 생겨서 진짜 재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을 지키는 그 정부가 탄생해야 된다. 해야 하는데 그 가장 선두에는 우리 민주당,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주당이 함께한다. 그런 거를 국민이 꼭 알아주셨으면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까 김성애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도 헌재의 빠른
파면 선고 그 탄핵 심판 과정의 정리를 위해서 한마디씩 하셨는데 혹시 한 줄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한번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냥 탄핵 선고를 빨리 하기를 바라는 헌재에 대한 촉구 한 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파면이 민생이고 민주주의다. 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민들과 재난 상황을 보니까 화마라는 표현이 괜히 생긴 게 아니구나. 진짜 이거는 그냥 화재가 아니라 재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집어삼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빠른 수습과 그리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나오지 않기를 참 기도하게 됐는데요. 그 국민들께 마지막 위안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안타깝게 목숨에 이르는데 고인분들의 이제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족 분들께 아주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각에 이제 화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제 그 공무원분들, 군인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또 산불 진화 대원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전 더욱 유의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더 이상 이런 한 그 무모한 한 대통령에 의해서 일으킨 친지 쿠데타 내란으로 결국은 그 원인이 여기까지 또 재난 상황도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그 파면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바로 보고요. 우리 민주당이 그래서 앞장서서 이제 뛰고 있다. 그 당원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조속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좀 봅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민주당에서 부단장을 맡고 계신 최현일 의원님이셨습니다. 오늘도 광화문 동십자각에서는 윤석열 파면 집회가 오늘도 열립니다. 저녁 7시부터 가수 이승환 씨와 함께 윤석열 즉각 파면 촛불 문화제 열린다고 하는데요. 전 이승환 씨의 공연에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탄핵이 가결되기 바로 그 전에 이승환 씨가 와서 무대를 했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탄핵이 가결됐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촛불 문화제에 이승환 씨가 선다고 하니까 그 기대를 한 번 더 파면 확정 선고로 기다리게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불팔은 내일도 5시 이 시간에 찾아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